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우리 호돌이 우황재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네. 구독자 여러분 잘 지내시죠? 우리 호돌이 작가님 하면은 이제 반도체, 특히 네. 이제 반도체 실제 박사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뭐였더라? 아, 정확히 그 뭐였죠? 어느 부분 박사였죠? 전공정 쪽에서 이제 ALD, CVD라는 공정이 있는데 네. 저는 공정뿐만 아니라 이제 소재를 전공했기 때문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모두 영역에서 쓰일 수 있는 그런 전착 영역이다. 공정뿐만 아니라 네, 소재까지도. 맞습니다. 그래서 또 네. 어떻게 보면 현업이라든지 기술 쪽 전문가시기도 하고 또 주식 투자를 또 오래 하면서 네. 그 노하우를 또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네. 근데 그 우리나라에 반도체라는 섹터가 있나요? 요즘에는 뭐 거의 우리나라는 잊으셨죠? 네. 다 조선의 민족 네. 아닙니까? 그쵸. 저도 조선방사 화장품 이런 거 아닙니까? 저도 약간 조선 네. 좀 이렇게 그런데 이제 네. 반도체가 있긴 있습니다. 어딘가 숨어 있었구나. 있고요. 예. 요즘 그렇습니다. 실제로 느끼시기에 주변에서 예. 반도체 쪽의 투자 심리, 투심은 어떤 것 같아요? 느끼시기에? 일단 투자 심리는 아예 죽었고 아무도 이제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동안 반도체 산업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네. 어느 정도 꾸준히 붙잡고 계시거나 또 이제 일부 물려 계신 분들께서 강제로 이제 반도체 관심을 어쩔 수 없이 잡고 계신 경우도 있지만 네. 확실히 그 이외에 특히 신규로 새롭게 관심을 가지시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고요. 정말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점은 뒤에서도 한번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만 네. 이번 반도체 사이클은 다소 좀 변칙이 좀 강했던 사이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무래도 저희 주변에도 훅 타오르면 훅 꺼지는 너무 급하게 타오르면 급하게 꺼지는 경우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번 반도체 산업도 좀 비슷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주변에 뭐 맛집들만 봐도 뭐 디저트 맛집이 생겼다. 타이완 카스테라. 그쵸. 카스테라, 대왕 예. 카스테라,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뭐 스마일 도너츠, 크림 도너츠, 뭐 벌집 아이스크림, 예, 탕후루 그리고 뭐 등등. 영국 수도의 뭐 베이글 훅 타오르면 훅 꺼지듯이 이번 반도체도 좀 인공지능 사이클이 그런 모습을 좀 강하게 나타냈던 것 같아서 아무래도 관심이 더 빠르게 사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도 그랬고 예, HBM 사이클도 그렇고 네. 이게 기존에 우리가 정형화에서 봤던 그 사이클하고는 네.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완전히 다를 수도 있는데 사실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좀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 참 저희가 그거 알려드려야지. 네. 호드리님하고 저희가 반도체 섹터 네. 기본편 네. 강의를 또 한 번 이제 시작을 합니다. 5월 네. 10일에 오프라인 네. 강의가 있고 그걸 바탕으로 나중에 이제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네. 할 텐데요.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아유 지금 뭐 반도체 섹터 공부해서 뭐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항상 강의 때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 반도체 산업 이제 호황기가 오면, 초호황기가 와서 주가가 막 2배, 3배씩 오르게 되면, 그때 보통 반도체 산업 강의 수요가 한 3배 정도 늘어납니다. 뒤늦게. 예, 뒤늦게. 항상 그래요. 항상. 사람의 심리가.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정말 안타까운 점은 일단 첫 번째는 아무래도 끝물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때는 강의를 들으셔도 사실 이제 얻을 수 있는 어떤 추가적인 수익이 굉장히 제한되겠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무엇인가 하면 강의를 진행하는 제 입장에서도 강의를 여러 차례 진행해 왔다 보니까 많이 네. 느끼는 점이 현실적으로 사이클의 중반이 지나가는 과정에서는 무언가 공격적인 발언, 뭔가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발언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조심스럽죠 더. 맞습니다. 특히 와이스트릿 강의는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나는 투자 기간을 굉장히 짧게 가져가. 나는 좀 단기적으로 봐. 그래서 사이클 호황이 와서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조금 더 먹어볼래 하시는 분들이라면 강의를 들으셔서 좀 더 얻어갈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네네. 보통 와이스트릿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최소한 한 1년 정도 몇 개월 이상 뭐 1, 2년 정도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으시다 보니까 진짜 투자를 좀 진지하게 하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맞습니다. 네. 특히 공부를 하고 좀 나는 인내심을 바탕으로 올해 엉덩이로 한번 승부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그러한 분들 대상으로 사이클 끝물에서 이 기업 저 기업 뭐 강점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용적으로도 뭔가 좀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말씀드리기를 사실 원칙적으로는 반도체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그때 공부를 하는 게
왔다. 그럼 공부를 하면 뭐 할 건데 강의를 들으신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을 내가 다 100%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기업이 지금 150개가 넘는데 그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이 정말 나한테 맞는 기업이고 나한테 매력적인 기업일지 고민하는 기간도 필요할 것이고 또 추가적인 공부도 필요할 것이고 또 저한테 이제 막 질문도 주시고 답변도 받으시고 그런 과정도 필요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길 하나의 산업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면 못해도 공부 기간을 6개월 이상은 잡으셔야 한다. 그래서 강의를 수강하신 이후에 6개월 정도의 추가적인 공부 기간이 필요한데 그런 모든 기관을 고려했을 때 사실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하락 사이클이 나타날 때 또 주가가 바닥을 길 때 그때 강의를 수강하셔야지 사실 끝물에 가서 뒤늦게 강의를 수강하시면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공부를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주가는 거의 정점을 찍게 되고 그 이후에는 투자 기회가 완전히 사라진다. 이 점을 좀 항상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공부는 평소에 해야죠. 평소에. 맞습니다. 평소에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남들이 안 할 때, 안 좋을 때 하는 게 맞는데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이제 통계적으로는 그렇지 못하죠. 인간의 심리라는 게 어쩔 수 네. 없습니다. 저쪽에서 막 활발 타는 게 보여야지 그때 막 나 늦으면 안 돼. 그때 이제 쫓아가게 되는데 네, 맞습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오히려 지금이 기본 편을 또 공부해 놓기 더 좋은 시즌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참고로 그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고정 댓글에 달아 놓을 테니까요. 고정 댓글 타고 들어가시면은 네. 자세한 사항 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왜 우리가 주식은 뭐 당연히 이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네. 그게 또 이제 일종의 돈 벌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한데 네. 반도체 사이클은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 그러니까 다른 거랑 좀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 가지 좀 재밌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점이 저희가 현실적으로 개인 투자자로서 저희가 가질 수 있는 지식이라든지 정보력이라든지 분명히 어느 정도는 제한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는 그 수준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희가 무조건 막 고성장주 막 급격하게 성장하는 그러한 기업들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가장 높을 것만 같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정보력, 우리의 지식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 이런 걸 모두 고려해 보면 생각보다 고성장주보다 오히려 같은 지식으로 사이클 산업에 투자하는 게 오히려 수익률이 훨씬 더 높게 산출되거나 더 유리한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 산업이 굉장히 또 한편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의문을 가져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이클 산업은 도대체 왜 수익률이 높은 것인가? 제대로 사이클을 한번 타면은 막 300%, 500%, 600% 수익률도 쉽게 날 수가 있는데 아니 그런 수익률이 어떻게 날 수 있는 것인가? 이 사이클이라는 녀석은 오르락 내리락 어느 정도의 규칙성을 띠고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다음번 상승을 기대하면서 미리 사고 미리 사면 수익이 날 것만 같은데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렇게 높은 수익이 나는 것인가? 이 사이클 산업이요. 지금 반도체 산업 아무도 관심이 없고 다 빠져나가야 계신 상황인데 그러한 일이 없다면 모두가 비관적인 상황에서도 주식을 사고 모두가 비관적인 상황에서도 반도체 산업을 공부한다면 이 상승 사이클이 크게 오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 산업에서 수익이 크게 나는 이유는 모두가 빠져나가는 시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래서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다. 맞습니다. 오히려 그런 시기에 싸게 사야지만 큰 수익이 가능한 것이고 쉽게 말씀드리면 모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비관적인 시기가 있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이 가능한 것이고 오히려 그러한 시기에 남들보다 일찍 발을 담궈야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제 역발상 투자 하는데 네, 말이 쉽죠. 네 맞습니다. 실제 행동하기에는 정말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벽에다 써놓고 모니터 앞에 써놔도 막상 그 순간 되면 못하죠.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역발상 투자를 우리 또 기본적으로 사이클 산업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네. 거고 호돌이 반도체 강의 그 기본편은 특히 좀 전공정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강의잖아요. 원래는 전공정, 후공정을 꼭 나누진 않았었는데요. 그동안 항상 이제 문제가 좀 있었죠. 많은 분들께서 좀 참석자분들께서 느끼시겠지만 강의 내내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다루고 또 막 강의 막 1시간 늦게 끝나고 좀 이제 뒷부분 내용 좀 급하게 진행될 때도 있고 시간이 부족할 때는 또 질문 답변 시간이 그만큼 또 짧아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강의 내용을 일부 리뉴얼을 해서 기본 강의는 좀 전공정에 더 많은 비중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또 기업 수도 더 많이 추가하고 50% 이상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또 심화편에서는 최신 기술 트렌드, 후공정 트렌드 이런 내용들을 더 깊게 다루고 이렇게 좀 변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는 꼭 뭐 기본편은 전공정, 꼭 뭐 심화편은 후공정 이렇게 나누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반도체 산업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차근차근 밟아야 하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그러한 단계상 이번 기본편에는 좀 전공정이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반도체 섹터라고 해서 주가가 다 안 좋은 것도 아니고
특히 이제 전공정 중에서도 또 주가가 슬금슬금 계속 오르고 있는 주식들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무슨 차이라고 봐야 돼요? 사실 이 전공정 기업들은 지난 몇 년간 굉장히 시장에서 소외를 많이 받았고 관심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몇 차례 블로그에도 글을 썼던 내용을 좀 가져오자면 특히 일부 전공정 기업들은 너무 관심을 받지 못해서 심지어 그들 일부 중에는 뭐 HBM에 일부 관련이 있거나 HBM 쪽에 공급을 하면서 실적의 증가가 나타나는 기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시장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가져다 붙이면서 오히려 소외가 되고 더 소외가 되면서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많이 빠져버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작년 중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일부 전공정 기업들은 아예 소외되다 보니까 이 밸류에이션이 너무 빠져버려서 지난 이 기업의 이 산출할 수 있는 최대 밸류에이션, 역사상 밸류에이션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로 내려갔을 뿐만 아니라 어떤 반도체 소재 그리고 어떤 반도체 파츠 기업들은 저기 이제 뭐 LCD 관련 기업들보다 이제는 점점 망해가는 산업에 속한 그런 기업들보다도 더 낮은 밸류에이션을 기록하는 그런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밸류에이션이라고 함은 보통 많은 분들께서 PER을 떠올리시겠지만 사실 이 사이클 산업은 PER을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뭐 PBR이라든지 뭐 다른 밸류에이션 어떤 밸류에이션을 들이밀어도 역사상 최저 밸류에이션 다른 산업보다 더 저조한 밸류에이션이라는 점이 공통적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처럼 굉장히 낮아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이클 산업은 과도하게 싸지면 또 어느 순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불어오면서 오르기 마련이겠지만 그 와중에 또 저희가 투자자로서 무조건 싸다고 다 접근할 것이 아니라 물론 싼 기업을 담아두면 언젠가 다시 오를 시기가 오겠지만 그 안에서도 특히 저희가 이제 어떤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이러한 이제 이슈가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작년 하반기가 좀 그러한 시기였고 일부 기업들이 특히나 너무나 싸졌기 때문에 일부 반등을 하고 또 일부 기업들은 너무나 싸졌는데 알고 보니까 생각보다 좋더라. 특히 제가 이제 작년부터 관심을 가졌던 기업들은 싸진 기업들 중에서도 플러스 알파가 붙을 수 있는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기존의 사업보다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한 기업, 기존의 사업보다 뭔가 추가적인 원가 절감이 가능한 기업, 뭔가 신제품이 이제 곧 양산에 들어가는 기업, 이런 기업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진 바 있는데요. 특히 이러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지난 한 3, 4개월 동안 유독 좀 가파른 주가 상승이 나타난 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본업에다가 신규 사업, 맞습니다. 거기다 또 뭔가 이익률이 좋아지거나 알파가 있는 기업들. 네, 맞습니다. 지금도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좀 몇 가지가 보이는데 그들 기업들 중에서도 아직 주가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아직은 우려만 좀 반영이 돼서 뭔가 신사업 신제품 효과 이런 점이 이제 강조가 될 텐데 올해 하반기 점점 지나면서 강조가 될 텐데 아직까지는 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이클도 어느 정도 좀 끝이 보이고 터널 끝이 보이고 좀 개선되는 뭔가 희망이 보여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제 지표 중에 하나가 당연히 D램이라는 이제 상품 가격이 될 테고 기존의 D램 가격이 조금 방어가 되거나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왔던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수요가 늘었다기보다는 감산을 하면서 가격을 좀 방어시킨 게 있잖아요. 예, 근데 또 최근에는 관세 전쟁 때문에 뭐 물동량이 줄어드네, 뭐 투자가 줄어드네, 소비가 줄어드네 이러고 있는데 과연 D램 가격이 양호하게 오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최근 D램의 가격 동향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 D램 중에서도 가장 최신 D램이라고 볼 수 있는 DDR5 같은 경우에는 가격의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상승, 즉 반등이 유의미하게 나타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반해서 좀 구형, 소위 레거시 D램이라고 부르는 DDR3, DDR4 이러한 D램들은 가격이 바닥을 찍고 아직 반등이라기엔 뭐하고 살짝 한번 올라가 볼까? 다시 떨어지고 올라가 볼까? 떨어지고 이러한 모습에서 지금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구형, 레거시 D램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공급 축소로 이 반도체 기업들이 의도적인 감산을 통해서 이 공급 축소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가격이 떨어지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가격이 반등을 이어가야 될 텐데 그게 가능할 거냐? 이러한 의문이 지금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DDR5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 아직까지는 좀 공급 부족 스탠스가 굉장히 강한 이유가 이 DDR5 같은 경우에는 좀 재밌는 점이 무엇인가 하면 DDR5를 생산하는 라인에서 반도체 칩을 찍어낼 때 DDR5용 칩과 HBM용 칩을 동시에 찍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까지 HBM을 중심으로 칩을 찍어내다 보니까 DDR5가 유독 더 공급 부족에 즉 의도적인 감산을 했다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감산 효과가 나타나면서 물량이 많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공급 부족, 그래서 이처럼
의도적이든 아니면 의도적이지 않든 공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왔고 보통 통상적으로 반도체 산업에서 이러한 공급 감소가 나타나면 점진적으로 이제는 수요 경쟁이 촉발되면서 야 이제는 가격이 오르게 될 거야 이러한 수요 경쟁이 촉발되면서 가격이 쭉쭉쭉 빠르게 오르는 구간으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과거 사이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관세 이슈 이러한 이슈는 그러한 수요를 자꾸만 늦추는 변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지금 디램 가격의 가파른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뭔가 하락 이후에 반등이 오르다가 말고 이러한 상황이 조금 더 좀 장기화될 여지도 우리가 좀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할 수도 있는 거고 예. 이제 지금 미국에서도 이게 경기 침체가 5내 만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과연 그 이후에 심리지수 말고 예. 실제 하드 데이터 경제 지표가 망가지면 그 다음에 이제 연준이 과감한 금리 인하로 경기를 살릴 것이냐 이제 다들 이제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매크로적인 내용은 사실 자세히 알지 못하고요. 사실 이제 아무래도 바텀업 투자자로서는 그러한 부분보다 또 한 가지 주목하고 있는 점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동안 이 HBM의 수요를 강하게 촉발시킨 기업들이 누구인가? 그 수요처가 누구인가? 바로 많이들 아시는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데이터 센터 기업들, IT 기업들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면서 그동안 많은 반도체를 흡수하다시피 사들이고 이 과정에서 HBM의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공급도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황인데 이제는 이 의문이 붙는 것이죠. 과연 이러한 이 데이터 센터 관련 기업들이 얼마나 더 반도체를 공격적으로 사가겠느냐. 앞으로 인공지능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할 건 분명한데 이 성장이 항상 꾸준하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고성장 산업도 어떤 성장 산업도 이 성장이 항상 같은 속도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는 점이 무엇인가 하면 과거의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시기에는 데이터 센터를 유독 많이 몰아서 짓고 그러다가 또 일부 시기에는 쉬어가고 또 특정한 시기에는 유독 많이 몰아서 짓고 또 일부 시기에는 쉬어가고 이러한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치 데이터를 쭉 살펴보면 재밌게도 이 막대한 설비 투자 금액이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설비 투자 금액이 대략 한 30% 이상 급증 또 30% 이상 급증 이렇게 두 해 급증하면 그 이후에는 또 급락 그 다음에 다시 30% 이상 급증 그 이후에는 또 다시 급락 이러한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왔고 실제로 이 데이터 센터 쪽으로 들어가는 반도체 칩의 가격도 이러한 수요를 강하게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작년에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30% 이상 큼직하게 설비 투자를 대폭 늘렸고 또 올해 이제 대폭 늘렸는데 그렇다면 과연 2026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의문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혹여나 지금 시장의 예측과 달리 예상보다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의 증설을 조금 축소하거나 조금 몸을 사리는 그러한 단계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HBM 쪽으로 몰렸던 이 디램의 수요가 아무래도 이 수요가 일시적으로 낮아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낮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공급이 남아도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DDR5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이슈들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디램 가격의 상승을 다소 억누른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이 데이터 센터 관련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얼마나 많이 지을 것인가, 얼마나 많은 설비 투자 금액을 투입할 것인가, 요걸 이제 항상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이 뭐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이번에 데이터 센터 투자를 더 늘릴 거야, 아주 공격적으로 늘릴 거야, 이러한 예측을 항상 1, 2년 전부터 내놓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러한 예측들이 많이 빗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여전히 인공지능 시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인공지능 산업 여전히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 센터에 투입할 금액이 대폭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지만 올해 초부터 점점점 이 예측이 조금씩 꺾이는 그런 모습이 일부 나타난 바 있기 때문에 예상치가 조금씩 내려온다. 맞습니다. 특히 실제로 이제 최근에 몇 개월 전에 마이크로소프트발 데이터 센터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엄청나게 큰 설비 투자 금액을 들여서 데이터 센터를 확충하고 있는데 요걸 좀 조정하는 구간으로 우리가 들어가겠다라는 뉘앙스로 지난번 컨퍼런스 콜 때 발표를 했었고요. 데이터 센터 투자를 좀 속도 조절하겠다. 속도 조절하고 효율성에 집중하겠다. 기존 데이터 센터의 비용 절감, 그다음에 효율화 여기에 더 집중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차례 해서 미국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큰 폭으로 하락한 그런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전후에서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최신 데이터 센터
임차 계약을 취소하는, 그래서 임차 계약 물량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만 취소하는 그러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또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한번 휘청이는 그런 이슈가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 업체들의 KPX가 굉장히 아주 가파른 속도로 급증했기 때문에 특히 구글 같은 경우에는 막 50조 원, 100조 원까지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걸 계속해서 유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런 뭐 연준이라든지 뭐 무슨 뭐 경제라든지 매크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뽑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수요자 관점에서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역발상 투자도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된다. 예, 이런 이야기들이 이미 반도체 산업을 한번 휩쓸면서 쫙 전해졌고 그래서 또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역발상으로 접근하는 시기가 맞겠고요. 제가 항상 이제 권장 드리기로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부터 반도체 산업의 공부를 시작하셔도 좋지만 나는 좀 늦었다 싶으신 분들은 주가가 이미 어느 정도 충분히 많이 빠졌을 때는 이제는 꼭 공부를 시작하셔야 된다. 어느 순간 갑자기 급등을 시작할 수 있는데 보통 많은 분들께서 공부하시는 데는 시간 6개월 이상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거꾸로, 네, 거꾸로 해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거고 이게 그 앞에서도 사이클의 변화가 조금 이제 약간 뭐 기형적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HBM이라든지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뭐 HBM하고 직접 관련주는 아니지만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HBM용 DRAM 때문에 DDR5가 자연스럽게 공급 감소가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뒷단 패키징으로 갈수록 뭐 오사트 업체들의 물량은 또 외주로 그냥 더 많이 줘버리고 이런 경우도 생긴다면서요. 그 오사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HBM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 실리콘 기판유에 가장 고성능, 최고 성능의 칩들을 이어 붙이게 되는데요. 이 칩들을 이어 붙이는 공법은 아직까지는 TSMC, 삼성전자, 인텔 같은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고 전 세계 1등, 2등 패키징 기업조차 이제 막 따라가는 그러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HBM과 관련된 이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외주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모두 소화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너무 이 HBM 쪽에 이 후공정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구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좀 패키징 업체로 외주화가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슈가 있었지만 실제로 그런 모습이 강력하게 나타났다고 보기는 좀 어려웠다. 기업들의 실적으로 보나 물량으로 보나 좀 그렇게 보는 게 맞겠고요. 다만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HBM이 굉장히 큰 인기를 얻으면서 자연스럽게 이 DRAM 시장이 기존의 일반적인 DDR DRAM과 HBM DRAM 이렇게 양분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HBM DRAM이 굉장히 가파르게 이 기술 발전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 둘의 이 성능 그리고 이 둘의 가격 격차가 너무나 크게 벌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중간에 틈새 시장이 비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제 뭐 삼성과 하이닉스, 인텔 같은 기업들이 뭐 CX, L이니 원이 이쪽 시장을 이제 공략하겠다는 것인데 이처럼 DRAM 칩의 종류가 다양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외주 패키징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한 기대감이 일부 좀 현재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